짝! 어머니, 노막 나셨어요? 냄새나게 왜 자꾸 내 병원에 와서 알짱거려요? 청소부 주제의 원장 사모님인 나랑 말 섞고 싶어서 헌장하셨어? 그 소리가 강남 한복판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7순이 넘은 제 뺨을 며느리라는 작자가 환자들 다 보는 앞에서 후려쳤습니다. 며느리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제 볼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못돼 먹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벌레 보듯 쳐다보는 이 늙은 청소부가 자기가 목숨 걸고 매달리던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폐륜 며느리를 제 손으로 직접 박살내고 참교육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리실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김명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저는 그저 탑골공원에서 비둘기 밥이나 주고 다 늘어난 몸빼 바지 입고 다니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일 겁니다. 골목 어귀에서 폐지 줍는 노인네쯤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강남 테헤란로의 랜드마크인 명자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제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저도 가끔은 제 인생이 믿기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30도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갓 돌을 지난 아들 하나와 단칸방 그리고 막막한 앞날뿐이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에게 먹일 밥이 급했으니까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 밑에서 비늘을 긁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비린내가 살갗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젊은 과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팔자가 사납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손을 놀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조그만 생선 좌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명잔의 생선은 싱싱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아들 학비, 아들 옷값, 아들 밥값,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에 작은 땅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창고 터였습니다. 주인이 급하게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운이었을까요? 노력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빛나는 것을 찾아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테헤란로에 빌딩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명자 타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과 함께 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낯선 얼굴로 돌변시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전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동산 몇 개 있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거 아니까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진수가 박셀이라는 여자를 데려온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개천에서 용났다며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곡동 작은 빌라에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강남에 신혼집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보태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입에 올릴 뿐 진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에게 먹이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안 먹어요. 호텔에서 브런치 먹을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 앞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냄새나니까 소파 앉지 마세요. 바닥에 앉으시든가요.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 보러 왔으니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 먹다 남은 찌꺼기를 내놓았습니다. 식은 치킨 몇 조각과 눅눅해진 감자튀김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제 먹다 남은 건데 어머니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 눈치를 보느라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엄마, 세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여자의 본성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면 저 여자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며느리 곁에 가까이 가보기로요. 며느리 세리는 몇 년 전부터 명자타워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제 빌딩인 줄도 모르고요. 임대계약은 김 실장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며느리는 건물주가 늙은 할머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시어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빌딩 관리 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미화원으로 채용해주게. 신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소장은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명자타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자타워에는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청소하는 할머니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과자를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드시겠다며 음료를 사다 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리의 병원이 있는 층은 달랐습니다. 그곳을 청소할 때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아, 몰라. 그 늙은이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타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늙은이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병원 확장해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시어머니란 게 도움은커녕 짐만 된다니까.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서 병원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 닦고 세면대 닦고 거울 닦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고 뒤쪽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대걸레 자루가 실수로 며느리의 구두를 살짝 스쳤습니다. 정말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구두에 흠집이 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늙은 여자가. 며느리는 제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쏘아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물건 건드리지 마. 청소나 제대로 해. 쓸모없는 것들. 며느리는 휙 돌아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조사해줘. 병원 재정 상태, 개인 채무, 모든 것을 파악해.
김 실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병원은 적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비싼 장비, 화려한 광고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진수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빚독촉이 아들 앞으로 갔지만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며느리 본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그 돈이 모두 며느리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들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아까 들었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그 늙은이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타지. 저를 두고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들을 두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에게는 저도 아들도 모두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시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끝장내겠다고.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 불법 증축 사실, 위생 관련 위반 사항, 탈세 증거, 모든 것을 찾아내.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하찮게 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정수기 물통을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어 올리느라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리야. 여기 인테리어 되게 잘했다. 친구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돈 좀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 그때 다른 친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 저 청소부 할머니 힘들어 보이는데. 좀 도와드리지 그래? 저는 여전히 물통을 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런 하천한 일하는 사람들은 동정해줄 필요 없어. 못 배워서 몸 쓰는 건데 뭐.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물통을 툭 쳤습니다. 물통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제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리야, 너희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청소부였어?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에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악마처럼 돌변했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환자들, 간호사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 행세야? 내가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며느리는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있는 힘껏 찰싹 소리가 나게. 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며느리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제 볼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당장 나가. 냄새나는 몸뚱이로 내 병원 물 흐리지 말고.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 후회 안 하겠니?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뭐, 후회? 이 미친 할망구가. 며느리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이 할망구 좀 끌어내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쥐꼬리만한 용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뒤이어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경호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 회장님?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친구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청소부 할망구가 무슨 회장님이에요? 김 실장이 차갑게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박세리 원장님, 이 빌딩 소유주인 명자개발의 김명자 회장님을 몰라보십니까? 당신 시어머니이자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이 어머니 거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손수건으로 볼에 흐르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굽신거리며 월세 깎아달라고 사정하던 건물주가 바로 나다.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 앞에 뿌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건 내 병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병원 확장한답시고 내 아들 명에 도용해서 사채까지 썼더구나. 그리고 내 아들 앞으로 든 생명보험, 수령인이 죄다 너로 되어 있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감히 내 아들 목숨값으로 병원을 키우려 해? 로비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며느리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 계약서, 명예 도용 증거, 생명보험 서류. 모두 김 실장이 지난 몇 주간 발로 뛰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세리 원장님, 명의 도용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회장님, 아드님 명의로 빌린 돈, 총액이 상당합니다. 형사 고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까지 깔깔거리며 웃던 그들이 이제는 남의 일인 듯 외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리야. 저는 나직이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밥 찌꺼기 던져주고 냄새난다고 바닥에 앉히던 거. 그건 참을 수 있었어.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건드린 건 용서 못해.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아들이야. 그 아들을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언제나 눈물로 상황을 모면해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그 눈물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내 목소리로 녹음된 통화 내용도 있어. 그 늙은이 빨리 죽어야 보험금 탄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짐이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로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몰라. 그 늙은이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타지. 병원 확장해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시어머니란 게 도움은커녕 짐만 된다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어머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연기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꼬리를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이 여자는 또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처럼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손을 올렸습니다. 짝! 이건 폐륜에 대한 대가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볼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내 아들을 기만한 대가다.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선고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병원 보증금은 밀린 월세랑 원상복구 비용으로 다 공제했으니 땡전 한 푼 없을 거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는 당장 이혼이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 끝났으니 내가 내 아들한테 뜯어간 돈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잃고 돈을 잃고 남편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경호원들. 제가 부르자 아까 저를 끌어내려던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저 여자를 끌어내세요. 저는 명령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며느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나 이 병원 원장이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며느리를 질질 끌고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환자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힘겹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간호사들도 접수 직원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속 시원하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가라, 악덕 원장. 다른 사람도 외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쾌해야 할 순간인데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속아 살았던 내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볼이 많이 부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김 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실장과 변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목숨값으로 돈을 벌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맨 위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생선 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비린내에 절어 살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병원 일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무일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 병원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앉자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수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긴 거? 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테헤랄로에 있는 명자타워. 그 빌딩이 엄마 거야. 아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거? 무슨 소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명자개발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야. 그 빌딩 말고도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등록증, 재산 목록. 아들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눈에 원망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변할까봐 두려웠어. 돈 냄새 맡으면 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 못했어. 세리 눈치 보느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진수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리 얘긴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들,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채 계약서, 명예 도용 증거, 그리고 생명보험 서류. 아들은 마지막 서류를 보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생명보험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익자가 죄다 세리로 되어 있어. 내가 죽으면 그 돈이 전부 세리한테 가게 돼 있었어.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나를.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마누라 눈치나 보고.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넌 속은 거야.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외롭게 자라던 그때의 아들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면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가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더 많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못된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로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는 난리를 쳤습니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울고불고 사정했습니다. 때로는 협박도 했습니다. 언론에 폭로하겠다느니, 소송을 걸겠다느니.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저희 쪽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경비원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죄목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도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빼돌린 돈, 명예 도용으로 만든 빚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교도소로 갔습니다. 알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만 볼게. 엄마 곁에 있을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혼식 날 혼자 먹었던 그 미역국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던 그 밝은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해. 어려운 노인들 돕는 재단.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명자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남편 잃고 혼자서 아들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맡겨진 분들, 며느리나 사위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분들, 외롭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며느리에게 쫓겨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며느리에게 뺨 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재단 시설로 모시고 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깨끗한 옷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출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형기가 그리 길지 않았으니까요.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접근할 수도 있으니 경호를 강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저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출소한 며느리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도 돈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선가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재단 일을 도우며 보람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군데?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하는 분이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잘 됐다. 언제 데려와? 내가 밥 해줄게.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응, 엄마. 곧 데려올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아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아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출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아드립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 위장을 하지 않습니다. 명자 타워의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출근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비싼 옷도 화려한 장신구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아침, 재단에서 만나는 분들의 미소, 저녁에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 그런 소소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멀리 왔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팔던 젊은 과부가 이제는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 맞던 그날,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깨 쫙 펴세요.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7순이 넘어서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아들이 제 곁에 돌아왔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 맞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